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비상구 공식 대장남매 모시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원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개원교수 곧 잘리고요. 저는 영원한 진보의 달마대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대사. 현실을 초월한 초월적 그 삶을 사는 존재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 아, 그러면 달마 대사라고 하면 됩니까? 그냥 뭐 달마 신공을 내가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번에 썸네일 그렇게 해놓고 왜 이번에는 아니, 달마 신공 조궁적 법무부 장관한테 붙였는데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약간 그 본인 해명글을 올렸어요. 그거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신생당에 제가 뭐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윤성 정치전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안 네. 쳐줘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은 워낙 이렇게 자주 뵙기 때문에 네. 바로 현안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난리 언제 나냐가 뭐 계속 궁금했는데 정말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그랬고 그 이유 발단이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중성동 갑에 공천을 못 받은 문제가 아마도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들어갔어요. 네. 장 기자님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리가 났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난리가 지금 나고 있고. 그것도 예. 난리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민족의 비극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 의총장에서도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뭐 격한 언어들이 제가 이거 뭐 다 소개해드리기 민망한 정도의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격한 논쟁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뭐 당이 깨진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아마도 내일 오전 11시 40분에 임종석 그 예비 후보, 중성동갑 예비 후보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요.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송파갑은 당이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고 지금 선거 40여일 앞둔 마당에 그 다른 곳을 찾아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출마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의총이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상당히 그 격한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고민정 최고는 참석을 안 했어요. 오늘 의총에. 예, 그리고 아마도 고민정 최고가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차라리 그만둬라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또 확인도 해주고 있고 그야말로 감정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게 지금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4주차 정도까지 임종석 실장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공천을 안 주고 전현희 위원장을 배치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서울 수도권 선거에 상당히 우려, 걱정이 커진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 그 모두 발언에서 이 선거에서 지면 민주당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자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대사님의 신공은 어떻습니까? 이건 대사의 신공으로도 참 감당하기 벅찬. 그 일종의 어떤 참 급변 사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선거라는 것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일단은 부정적인 사고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비관적인 분석을 먼저 해보고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하는 겁니다. 분석은 비관주의자가,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원래 이런 어떤 게 공식인데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제 그 따라붙었거나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조차도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쭉 전화를 돌려보면은 그래도 아직 정권 심판에 대한 바닥 민심은 살아있다. 이게 완전히 역전당한 거 아니다. 이게 주된 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주말을 경과하면서 물경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이게 그때 그 수습해야 될 상황을 놓치고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왔던 분들의 의견이고 초기 밝은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 악성 프레임이 뭐냐면은 친문 대 친명 프레임이에요. 이게 가장 뭐 친명 비명보다도 이게 더 제가 보기에는 악성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문제가 도사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사태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그 급변 사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옆에서 지켜왔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수사 대상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출국 금지자가. 근데 2년 동안 거의 싸우질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문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더 큰 문제는 더 친문답게 그동안에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하고 출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셨어야 되는데 선거 때 갑자기 나타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공천 분란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됐다 보면 저는 뭐 서른 의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가 않는데 유일하게 이 건의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충격파가 좀 크고 급기야는 분열적인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문명 대결이라는 걸 그냥 어쩌다 흘러다니는 프레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위기의 진원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공천의 이런 문제들을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한테 맡겨놓고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안 한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그냥 관리자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중간 관리자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맡겨놓는 방식으로 공천 관리가 됐다는 거는 이 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없고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내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 이러면서 공관위가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이런 어떤 형태로 된 것이 지금의 여론 악화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의총장에서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라는 말하고 이외의 모든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의총 아마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 여러 모둠별 모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도부 사퇴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사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지금 현 지도부가 물러날 생각은 없고 고민정 최고가 그만둔 자리도 그 당원 당규상 2달 안에 재임명 그러니까 그 선거를 선거를, 통해서 예. 뽑으면 되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은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류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거칠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임박. 그래서 뭐 계속 줄줄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총장에서 고별사를 했다는 거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탈당 입장을 밝힌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7에서 8명 정도가 추가 탈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나와서 무소속 민주연대 옛날에 뭐 친박연대 같은 거 했던 것처럼 탈당한 분들이 그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대체로 전반적으로 탈당한 뭐 전현직 뭐 장관들 뭐 이런 부의장 뭐 이런 사람 다 합치면은 최소 지역구당 6에서 7%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당선 가능성 지역구가 굉장히 낮아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당선자가 높아질 가능성, 특히 121석, 서울 같은 경우는 49석이 걸려 있는데 이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반 의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151석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워워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감정 대립이 상당히 격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피범벅, 피범벅. 가죽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이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네, 표현이 그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감정이 실린 표현보다 차분한 표현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라라는 당부를 할 정도로 지금 의총장 내부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드리면은 홍영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김우영 경선 문제 이런 걸 좀 이게 당이냐고 했고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 뭐 이렇게 묻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태로 웃으면서 0점 박용진 의원 얘기한 거죠. 네. 0점을 얘기하면서 웃었냐 이러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욕설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나 제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네. 욕설 논란이 있어서 네. 제가 그 욕설 논란을 의총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제가 3명을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좀 제가 다양한 취재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의총장 현장에 있는 의원들과 문자 취재,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취재인데 반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홍영표 의원은 경어를 썼다는 것이고 다만 피범벅 그다음에 가죽 벗긴다 뭐 이런 표현은 있었다. 예. 그러니까 뭐 내용 맥락을 제가 그냥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손에 이렇게 피범벅을 하고 피칠갑을 하고 정작 본인의 가죽은 안 벗기는 거냐. 내 가죽을 벗겨야 이게 희생이고 이런 건데 이렇게 남의 가죽만 벗기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자제를 요청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선거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거를 기자들이 그 전에 듣고 보도하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선거가 지금 목전이에요. 43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이 와중에 그 소위 얘기한 민주당 내부의 그 분열과 갈등, 자중질환으로 스텝이 꼬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이게 60에서 70%나 되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공고하게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여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못한다. 이 심판 여론을 야당이 제대로 받아서 구현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한 이게 지금 뭐 보통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뭐 전 분야에서 고르게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야당이 된다면 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제구를 날리고 최소한의 뭔가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노선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책임을 다 누가 물어야 되는 거냐 비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지금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럼 그 발언이 사실 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여태까지 그 청와대 사람 100명이 건네고 문 대통령이 두들겨 맞고 이건 아버지가 깡패한테 얻어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와대는 원래 결속력이 강한 데입니다. 그리고 장관들 뭐 안보실장이 구속되고 이럴 때 기자회견 안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 문제로 기자회견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친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문이라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친문이라서 뭐 정권 교체 책임이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친문답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 친문이라고 했고 또 장관 지내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년간 예컨대 뭐 통일부가 지금 초토화됐는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이 한마디 하는 거죠. 본 적이 없고. 이래 싸우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박지원, 윤건영 또는 최종건 교수. 이외에 별로 없다고 이 분야에만 해도. 그 사이에 뭐 통계 조작이다, 해수부 공무원 뭐 피격 사건 조작이다, 북송어민 사건이다, 허구한 날 뭐 울산 뭐 개입이다. 이랬을 때 저기 사법 대상자들조차도 납작 엎드렸지만은 이러고 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문정부에 대한 책임을 손톱만큼만 얘기해도 발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발끈하실 일이 아니라 지난 2년간 나라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이랬을 때 뭐 하셨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5년이 신기루 같아요.
과연 언제 있었던 정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권의 책임과 가치를 계속 수호하려고 결기 있게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나 국회 부의장 했네, 장관 했네, 비서실장 했네. 이러면 유권자들한테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시대 정신과 정권의 책임이라는 이런 데서 어떤 자기 소명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내가 이래봬도 몇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의 장관 출신이라는 자기 나르시즘으로 이 국회를 오히려 활용해 온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비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나가면서 그 우물에 침 뱉고 거기에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기 탈당을 불사하는 이런 어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민주당을 사랑하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집단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 보고 사랑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나르시즘인가? 이런 면에서 저도 586 운동권 청사를 하면은 격하게 반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은 그 말이 또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닌가 이런 현상들 보면 이런 자기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는 빨리 이런 것들을 수습하셔서 이번 주부터는 정책 선거로 전환하셔야 된다. 지금 저쪽에 뭐 정책 맨날 재개발 뭐 공항 뭐 철도 뭐 뻥뻥 터뜨리고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까지 정책 발표 실적이 이준석만 못합니다. 그 뭐 찬성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여성징병제다 뭐 노인 무임 승차 문제다 전혀 뭐내 찬성은 못하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을 주장한 당대표가 있어요. 그럴 때 저쪽은 공항을 짓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공항보다도 거기에 구체적인 인간의 삶과 그 저기 어떤 연결된 시민 공동체에 대한 맞대응 공약이 나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런 정책 선거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이 공천 내응의 또 다른 부작용이자 피해입니다. 그래서 정책 국면 선거, 정책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1야당이 어떻게 총선을 승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수습 국면으로 갈 줄 알았는데 주초부터 조짐이 안 좋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첫 주에는 이제는 저기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터질 게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비례 후보 검증이 남아 있어요. 요게 아마 또 폭탄이 될 거고 것이다. TK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도 부담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내전을 종식하고 그 저기 정책 선거로 갈 수 있는 주도력 확보를 노려라. 그게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이 최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그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하여간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자정을 넘겨서라도 그 전략공관 공천을 끝내겠다. 분구에 대해서는 29일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분구가 아닌 것들은 뭐 확실히 끝내서 내일 아침에 다 발표를 하고 3.1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장면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선대위도 꾸리고 이러면서 좀 조기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고 종료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상황은 지금 점점 꼬여가는 거고 내일 또 불출마 나오고 뭐 이러면 또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겠죠. 뭐 도하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지도부 책임론을 이제 주장을 할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동훈 비대위하고 비교하면서 한동훈은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얼마나 못하는가를 이제 집중 비교를 하는 보도를 할 텐데 저는 이런 게 어떤 유권자 그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좀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뿌리 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번 선거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선거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 비전과 관련해서도 매우 명운이 걸린 선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렇게 본인과 주변 세력에 대한 그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선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방팔방에 적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도처에 적이 많이 생기면서 이거 상황 관리가 안 되니까 이래 가지고 단결한 뭐 단일 대우로
선거 그 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와 걱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말 끄는 격이 돼 죄송한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고사하고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일단은 국회에선 초년생이란 말이죠.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삑삑해대는 게 내가 보니까 무경험자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중진들을 관리를 하더라도 이거는 총선은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심지어는 정의당 같이 작은 정당에서도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는 천지 차이인데 저 큰 항공모함을 이끌고 가는 이런 대부대를 지휘하는 정당에서 지금 전국 선거에 대한 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자질이나 도덕성보다도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자신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역시 예. 제가 알기로 이분 저 샌님이에요. 이분 저기 외부의 이런 여론에 그렇게 민감하신 분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오래 관여하시고 저는 해외 여행도 같이 다녀봤지만 이분 성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맥락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내부의 어떤 문제에 울리는 경고음을 민감하게 청취하고 그러면서 기민하게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공관위원장한테 다 맡기고 빠진다는 모양. 그러다 보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제가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비 후보들한테 건배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홍익표 힘내라. 이런 건배사가 많더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뭐 은평구나, 예. 관악구나, 예. 용인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왜 지역구마다 가는 데가 술자리에서 홍익표 힘내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비명계를 다니시네. 아니 주로 현역 의원이나 예. 비명계나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흠칫흠칫 놀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라건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몇몇 의원들이 초반부에 단수 공천을 받는데 누린 부당한 기득권과 또 이런 걸 통해서 나갈 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대표의 메시지 부재가 결국은 상당히 그 공백이 컸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또 라이브로 나가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불편하게 제 말을 들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저기 병원 가서 백신 맞기 싫습니다. 주사 바늘이 내 살 속으로 들어오는 거 불편해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백신이 되고 약이 된다는 거를 제가 아주 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러면 또 댓글에 니네 당이나 잘 챙겨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종대 씨 웃겨요. 범 야권을 걱정하니까 공약민은 300석이지만 우린 200석을 원합니다. 심청이는 300석 가져가라 그래. 우리는 200석이면 돼요. 근데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야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연합 정치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분 말씀 많이 개인적으로 하시죠. 201석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석이 웬 말이야? 거의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제가 앞서 말씀 드리다가 이 중간에 끊겼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책에 대해서도 힘있거나 의제의 주도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재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있죠. 그리고 뭐 공천 상황 뭐 정리하는 거 있죠. 이명박 위원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내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은 앞에 내세워가지고 온갖 욕바지 다 시키고 뭘 계시기는 계시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공천을 주도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기자들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험 신호가 바로 여론조사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타야 되는 시점이에요. 3월 초. 그래서 쭉 올라가야 이게 힘이 모이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뭐죠 이제 그 막 으쌰으쌰 네, 하면서 유세하고 하겠죠. 유세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시 하얀 곡선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유권자가 이탈하게 되고 또 투표장에 안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한 표 한 표라도 긁어 모아서 야권이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구도와 전략을 짜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싸움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친명과 친문이 친문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586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사실상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흡사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가 굉장히 불리해지고 힘들어진다. 결국에는 누가 웃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웃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해서 비판을 했지만 결국 이 사안을 스스로 못 넘는 상황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며칠 안 남긴 했지만 이 40일간에 또 40일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정치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안 싸움 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요. 집안 싸움하고 서로 머리 뜯고 싸울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단결해서 새롭게 상황을 만들고 전국 주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그 카드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쭉 다니다 보면 어느 계층이 정권 심판 논리에서 이탈하고 제일 흔들리는가 이렇게 보면 확실히 2030 청년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부자 감세다 뭐다 하면서 국민의힘을 욕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식 거래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테크에 민감한 청년층을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공략해왔다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산 형성에 매우 민감한 청년층들, 경제적 자유민이 돼서 내가 경제적 시민권을 획득하겠다는 이런 기회에 간절한 청년들에게 일부 응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층들은 굉장히 그 무당층이 가장 높은 층이 1030인데 거의 30%에 육박해요. 근데 이 층에서 일단은 좀 상당히 큰 손실이 있었다. 그다음에 중도층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는 올바른 진보가 아니라 유능한 진보를 원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민생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진정성 있고 책임성 있는 이런 어떤 공약을 발표할 시즌을 한 달 이상 공백으로 일단 지내왔다는 거. 이러는 사이에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서 보면 공천 파동이 시끄럽고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폐로 부수적으로 벌어지는 정책 주도력의 상실이 더욱 컸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김건희 디올백이다 뭐다 이런 주제들에 지금 의존하고 뭐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써먹은 카드로 권력을 갖다 견제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가더라도 또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떤 지금은 오히려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책임 있고 유능한 진보라는 이미지를 세워내지 못하면 일단 국민들은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걸 분명히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실력을 잘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29일 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표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재의결을 했는데 또 이게 부결이 되면 무능론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민주당 너의 능력은 뭐니? 이런 이제 비판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스윙보터라고 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안 되겠네 하면서 또 다시 국민의힘으로 이제 지지를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좋아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은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심판할 결심은 마쳤는데 도저히 민주당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기분 좋게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내부에서 자중질환과 집안 싸움, 기싸움,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왔던 중도 유권자들이 다시 저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의제를 찾아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상황과 그림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럼 뭘로 바꿀 건데 의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 합니다. 이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보겠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역대급을 해제했죠.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지역을 유심히 보는데 그 예컨대 성남 비행장 인근에 대규모 해제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성남 분당의 직격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남 저기 갑에 성남 의뢰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나와 성남 있어. 갑에 안철수 안철수죠. 네. 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격전지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분당갑을. 네. 그러면은 분당갑을.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선거의 결정타가 터진 거예요. 그쪽 지역 입장에서 보자고. 그렇죠. 그 민주당 현역 의원도 위험해요. 김병욱 네, 의원이요. 김병욱.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 여기 전략 그렇죠. 공천했어요. 예. 그런데 승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 승부가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강남, 서초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거 개발붐이 여기로 이제 어떤 그 남부 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파장이 쭉 가고 구리 뭐 서울 편이 김포 서울 편이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묶어가지고 흔들어 대 보세요. 그럼 서울 전체가 강남판이 되고 표심이. 네. 서울 전체가 성남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옛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선거가 이길 때 이 분위기였던 거예요. 서울의 강남화라고. 그리고 옛날에 동작구을에서 나경원 의원이 강남 4구라는 네. 그거 하나로 불리한 선거를 역전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형성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부당하다는 걸 다 알아. 이게 정말로 그 우리의 허황된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은 이게 몇 번의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당장 부정선거 감시단이 고소고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성남 비행장 이 정도 건드릴 때는 공군을 아마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공군청장이 원래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잠실 롯데월드 생길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돼.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앉혀놓고 여기 재벌 회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 오라 그래서 앉혀놓고 이 경제 단체장들 재벌 회장들 앞에 매달 며칠까지 해제해서 가져오겠다고 나한테 내놓으라고. 이걸 재벌 회장들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롯데가 20년 수건을 그 옛날에 김영삼 아들 김현철까지 뛰어들었는데 못한 거거든. 그걸 그렇게 해낸 거예요. 그럴 때 거의 공군총장이 들어누워 그것 때문에 공군총장이 바뀌어. 막 들어눕고 막 삼성 장군이 뭐 저기 진급해 사성되고 이러는데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공군총장이 동의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서산 비행장 F-16 배치돼 있는데 그거 지금 날아가요. 성남 비행장 거기 금강백도 대북 정찰기를 운용하는 기지요. 거기에다가 한반도 유사시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소개될 때 통로가 거길 통해서 나가는 국가 비상사태 계획에 있는 핵심 가급 시설이에요. 거기에다가 대통령 전용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공군 총장이 부들부들 떨려. 그래가지고 잠실 롯데월드 질 때 이상희 장관한테 그렇게 협박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저기 비행기가 뜨는 방향에 타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활주로 방향을 3도 틀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4천억 써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서산에서 일어나, 성남에서 일어나, 거기에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게 맞물려 돌아가. 이렇게 하면은 윤 대통령은 국가를 거덜내고 군인들 다 내가 임명한 대장이야. 쌍물가리에서 이제는 내 말 잘 듣는 군수내부 있으니까 최상병 외압 넣듯이 그냥 팔 비틀어서 확 휘어잡아 놓고 국가의 안보가 거덜나는 거를 걷다 거침없이 해대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공군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싸울 일이 내가 보기에 무궁무진한데. 네. 이게 이걸 갖고 그린펠트 군사보호구역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야 돼. 이게 정상인 나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야당이 없죠? 이것뿐입니까?
제가 일자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민생 문제는 또 어떻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야당의 공백이 유권자의 눈으로 보기엔 책임 정치의 실종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런 취약 시기를 노려서 공약을 때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이 파상 공세로 막 그 공격 앞으로 돌격해 오는데 이쪽은 진용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네. 그래가지고 그 하객진은커녕 이게 원균의 진용이지. 그 저기 뭐냐 그 저 유비가 네. 그 제갈량을 떼놓고 그 송건을 저 치러 오나라 들어갔다가 진을 잘못 치는 바람에 화공에 몰살당해가지고 결국 통일도 못하고 불운하게 죽었지만은 이게 바로 진용을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의제들을 갖다가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제가 거야 오늘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그 대규모로 여의도에 117배나 되는 군사보호 지역을 전부 해제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아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지역구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의원님 뭐 어떻게 페이스북에라도 뭐 글을 좀 올려 가만 있어봐 제가 그걸 아직 못 올렸는데 제가 뭐 방금 이런 거예요. 올렸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대체로 경선 준비하는 지역도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공천 잡음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또 자기 공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할 시간이 일을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대표로 의회로 가서 이 지금 말씀 쭉 해주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늘 논평을 올립니다. 이것은 관건 선거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디테일인 거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것처럼 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 중요한 것은 야당의 섀도우 캐비넷 기능이에요. 저쪽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발표를 해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 하시는 것처럼. 국회로 다시 가셔야겠네. 자 이걸 봐보세요. 아니 지금 그 최상병 사건이 이제 4월 그래, 그 얘기하려고 예상됐는데 네. 자 이걸 보시라고. 지금 특검이 되면 제1번으로 조사받아야 될 게 지금 뭐 그 포렌식 자료가 군사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됐는데 임종덕 안보실 2차장하고 신범철 국방차관은 제일 먼저 조사받아야 될 피의자 1, 2번입니다. 네. 1, 2번입니까? 네. 근데 둘 다 출마 지금 있어요. 저기 신범철 그 국방부 차관은 천안갑에 지금 천안갑에 공천이 나왔죠. 됐습니다. 안승공천 받았죠. 임종덕 안보실 2차장은 그 영주. 저기 영주 울진 그쪽에서 지금 저기 아직 예비 후보 공천은 등록했어요. 예비 후보지만 제가 보기에 적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해운대갑에서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숨은 인물이 있는데 용인병에 고석정 국방부 이분이 뭐 군사법원장 아닙니까? 군사법원장의 국방부 검찰단장 병무비리 수사 때 아주 악명이 높았고 또 저하고는 법정까지 간 사이입니다. 제가 아주 사실관계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의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방위에 들어올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의결을 하더라도 이게 거부권 행사하면 22대 국회로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 제일 걱정이 야 김건희 디올백 이거 그쵸. 하고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최상병. 특검 이건 목숨 걸고 막아. 그다음에 딴소리 하지 마. 이게 지금 선거 때 한동훈하고 티격태격하면서까지 용산이 행동대장들을 국회 선거에서 배치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민주당의 그러면은 저기 공격수는 누구냐? 이걸 누가 돌파할 거냐? 제가 보기엔 법기술자 또 그 국방부의 외압의 주범들이 쫙 일렬에 있다고. 그 내일 모레 이제 공천 다 받는다는데 반은 받았고 그러면은 누가 지금 거기에 대항마로 있느냐 이걸 살펴보자고요. 물론 있어요. 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도 있고 뭐 김병주 의원도 있고 뭐 있는데 저기 아직 다 공천되신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부승찬이 이제 고석지였고 용인병에 출마하고 있고 해서 몇몇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이제 처음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고 하면 자 지금 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방탄공청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법한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보자들이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방탄공장. 이거 윤석열, 김건희 방탄용 호위무사 공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용한 이게 공천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다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렇게. 아니 그리고 다 숨어 있잖아요. 용액관, 검액관 그리고 이제 TK하고 강남 지역 거의 뻔한 거거든요. 들어갈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다 알지만 이게 참 우리 언론도 이 부분에 아니,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보도를 또 안 하는 면도 있어요. 전에 그 특수활동비 받았다 사면시켜서 출마하고 공천 준 국민의힘 후보들이란 거. 아니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추적해서 이렇게 모아보면은 이게 공천의 그림표가 이제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조용한 공천이라 그러지만은 정권 말기 정권 안보용 공천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근거들이 쫙 나와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걸 언론 보도에서 그 많은 정치부 기자 중에 추적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없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저쪽이 왜 이번 선거에서 사활을 거는가를 무언 중에 알려주는 하나의 실체가 드러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민주당 공천만 문제예요. 근데 저쪽이 조용한 거는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윤핵관들뿐만이 아니라 현역 의원들하고 용산이 손을 잡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보세요. 전부 TK 물갈이 한다고 소문 다 퍼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 서문시장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 여기 오선 의원이 무소속 출마 준비한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설에 완전히 분위기 개판이었습니다. 대구에. 근데 지금 아무 말 없어. 오히려 그래 사이에 이런 공천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윤석열 내외 방탄 공천을 한 거죠. 그리고 호위무사 사실은 공천. 이게 뭐 한심 공천이네, 윤심 공천이네 막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약속 대련이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22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가 형성됐을 때 들어가서 해야 되는 미션이 정확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또 부결된다고 한다면 다음 국회를 열어서 그때 들어가서 또 발의하면 된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그냥 묵고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방어선에 나설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열과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목표가 분명한 전략적인 공천인 거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그러면 무슨 공천인 거냐? 여기는 정권 안보가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인 거냐?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비명계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방탄 경쟁을 합니까? 그게 뭐 방탄복 내가 방탄복 잘 만드는 업체 알아 내가. 내가 한 번씩 구해다 드릴게 내가. 그렇게 정말 방탄이 중요하면. 그런데 어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시대 정신이 사라졌다. 지금 기후위기 불평등 거기에다 나오는 어떤 사법 권력의 남용 이러면서 민주주의 후퇴 이런 주제들이 선거판에 사라졌다. 그래서 시대 정신의 실종이고 둘째는 여러 어떤 전략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맨 앞줄에서 활약을 못한다. 한비자가 얘기한 법술지사라는 개념. 이래가지고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를 군주는 가까이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귀족이 아닌 법술지사를 진행하라 그랬는데 그건 건 없고 맨 법기술자 5공식으로 얘기하자면 고문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이게 권력의 매우 무서운 마수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국민이 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선거를 왜 하는가를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선거에서 이렇게 그토록 기다려왔는가?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어떤 본원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낙관적 비전을 만들고 그 낙관적인 리더십으로 구성원을 단결시키되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국면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DJ가 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구도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됐죠. 네. 그러다가 또 그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니까 정보화 시대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쓴 사람이 DJ예요. 1987년에
월간 경향 인터뷰에서 그 단어가 처음 나와. 미국에서 망명해서 돌아오고 나서 정치 시작하고 나서 꿈이 정보화 시대였어. 그게 훗날 인터넷 강국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남들이 볼 땐 이상해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걸 대통령이 돼서 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오랜 망명 생활에서부터 다져진 그 축적된 내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치와 행정을 아는 법술지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선거에 어떤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정책을 일단은 국민들에게 이걸 심판받겠다고 내보이는 이런 선거의 가장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게 지금 살아나는 길이라 이거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쉬운 일인데요. 잘 얼마나 결심을 못해. 달마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 뭐 하나만 하는 거야, 얘기가?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할 의지가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까 초월해서 이런 얘기를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세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내 공천이 걸려 있는 분들은 이 대의 앞에 복무하기보다는 소화적 발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 경주마처럼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국회 입성 바라는 분들이 엄청 네, 많아요. 지금 채팅창에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국회 입성을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때 민주당에서 언제? 연락 왔을 때 가지 그러셨어요. 아니 언제 제가 그 속마음을 한번 내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 그날 조회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만은 정치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같습니다. 문제는 보기에도. 문제는 달마대사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날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민주당이고 진보정당이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어느 날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난 대선 패인 제1번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는가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러고 이제 친문이다 친명이다 섞여 가지고 무슨 한 번 우리가 성찰을 했습니까? 무슨 혁신을 했습니까? 이런 거 안에 야권의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으라고 민주당한테 그렇게 간곡히 직언을 드렸고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지 마시고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이 특검과 연동형 비례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 이재명 대표 직접 찾아가서 작년 얘기도 말부터 그랬다는 거 했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꿈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때 공약 및 300석 우리는 200석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때 우리 다들 희망이 있었고 저기 뒤풀이 가고 술집 가면은 전부 우리 얼굴에 화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런 어려운 시간을 제가 보기에 늦어도 3월 첫 주까지 정리를 다 하셔라. 3.1절 전에 네. 끝내야 된다. 그래놓고 이번 주에 특검이나 정리해야 이런 된다. 걸 하기 위한 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범야당 원내대표 회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일 날 그거를 공조하기로 일단 합의문을 합의는 돼 있죠. 발표하고 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으쌰으쌰하고 뭉치는 에너지가 국민들로부터 나와. 그런 것들을 일단 믿고 기다리는. 그 정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계산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상상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의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일단은 힘을 내 주셔야 다른 야당도 그 영향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석의 꿈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이야기를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석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소망들이 다 모여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그 세력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소탐대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87년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광주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또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 대중들이 희생과 정말 피로 세운 민주주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그냥 판단이 그냥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소한 그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하고 그리고 현재 국회 부의장인데 공천 안 준다고 하니까 그냥 탈당해버리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무책임하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4년 전에도 하위 20%에 포함이 됐었다. 근데 아. 그때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부 스스로 아우팅하는 분위기가 됐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분위기가 된 거냐.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은 부끄럽고 감춰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경선을 통해서 돌파해서 내 실력으로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야, 제가 그랬어.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불순국 아유.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저 캐비넷에 힘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그래서 승복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에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애당심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본인들이 이 당에서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선배가 후배를 배려하는 이런 정치 문화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승복하지 않고 인정 못해 내 거의 영역을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태도로 정치를 하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또 많이 떠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진보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다선 의원의 노동부 장관의 국회 부의장 정도 지냈으면 이걸 갖다가 공천을 안 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아 돌아올게. 이럴 정도 캐파는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해찬 대표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안 줘도 미안해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합칠 기회가 그렇죠.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공천에 뭐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정치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영원한 민주당 그러면은 안에서 꼬봉이 되든지 딸랑이가 되든지 그 역할만 하겠다 이 얘기지 무슨 자기가 발광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정치의 어떤 비애감이고 이 양당 정치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커다란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가해자니 피해자니 이런 프레임 좀 제발 쓰지 마셔라. 이수진 의원 지금 뭐 피해자라 그러지만 4년 전에 자기가 가해자였어요. 네. 자기가 동작구에 내려 꽂히는 바람에 누군가 희생됐던 겁니다. 거기서 3명이 희생됐더라고. 희생됐던 겁니다. 동작에서. 그분들도 원팀 카드 들고 같이 써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피해자라 그러면서 우물에 침 뱉고 저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유심히 꽂히는 단어는 그거였어요. 판사까지 지낸 내가. 아니 그런데 이런 설득력 없는 얘기들 내가 진심을 다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정말 서운하다 뭐 이걸 해도 돼. 근데 판사 지낸 게 뭐 어쨌다는 거야? 부의장 지낸 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상당한 선민 의식이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신장식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픔이 많은 분이요. 아니 근데 뭐 아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분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5천에서 10,000표 차이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이겨왔던 황금 지역구에서 이렇게 분열로 해서 뭐 장관했던 분 뛰쳐나가 그다음에 오선한 국회의원 뛰쳐나가 전부 이분들 나가서 무소속 민주연대 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옛날에 친박연대 했던 연대가 것처럼 되면 이미 무소속이 아닙니다. 뭐 근데 무소속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주연대를 만들겠다고 서른 의원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요? 기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뭐 본인 새로운 실험이네. 네, 새로운 실험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경선한 사람들은 나가서 출마는 못 해요. 그러나 경선하지 않고 탈당한 사람 할수 탈당해서 있죠. 무소속 네. 출마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연대 전선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힘을 작용을 시키냐면요. 본인이 당선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표도 깎아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네마다 어부지리 국힘 당선자가 속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나가 쟤 나가 다 나가 동네마다 다 나가서 결국에는 누구 당선시키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는 상황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60에서 70%의 부정평가 여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이율배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불행이에요. 김종대 그- 의원이라도 지세요. 정치인이니까. 장윤성 기자가 얘기한 그런 종류의 정치를 비듬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우리 방 안에 있는 제작진하고 출연진이 지금부터 머리를 다 털어. 그래가지고 비듬을 다 해. 그러면 머리카락에 비듬 섞여 있고 어떤 애는 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뒤로 오라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요새는 이는 없어요. 가끔 있대. 아 그래요? 요즘 새로 생겨나고 있대. 그러면 다 뒤로 하지만 다 모아봐. 비듬이 한 봉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비듬으로 보겠어. 저것도 뭐 물건인가 보다지. 그런 식으로 각 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들이 있어. 뭐 보니까 머리카락도 있고 뭐도 있고. 이준석이 그 정치하다가 지금 실패한 거예요. 각 당에서 부스러기 이상 나온다 이거지. 그거 비듬 떨어지는 거다 그거. 내가 보기에는 왜 그걸 갖다가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는지. 그걸 갖다가 모아서 뭘 어떻게 뭐 쪄먹을 겨? 그거 삶아 먹을 겨 그거? 무슨 떡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런 걸 비듬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비듬 정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가 공천에서 떨어지고 하위 평가를 받았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 누가 설명해주고 좀 근거 제시를 해서 좀 하면 좋겠구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나오는 부분들이 소통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비듬이 되더라 이 얘기요 내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력 부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처음 해드리는 건데 임종석 이 보도에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공을 들였다. 지역구에. 예, 본인이 아니 지역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향해서 대표 향해서, 예. 만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경로를 통해서 뭐 이러저러한 그 좀 선거 관련해서 함께 대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뭔가 역할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것도 당신 말이야 여기 성동갑은 민주당의 텃밭이고 다른 데로 가서 그 엄청나게 큰 정치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니까 큰 판을 지도해 주세요. 대장주가 돼가지고 그 지역 전체의 파장과 효과를 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찌감치 송파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강남 쪽에 그 선거 상황 지휘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서 갔을 거다. 근데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선거 얼마 안 남겨두고 당신 송파로 가라 이러면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와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탈당하지 않고 설득해서 남기는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재했다. 지도력과 정치력의 부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윤검사 사랑은 장모라는 분이 민주당은 지금 정치력 부재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장유석 기자님의 말씀을 동조해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분과 역시 열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특정 정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을 향한 정말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언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이제 달마대사님이시죠? 달마대사님 이제 김종대 전 의원님과 그리고 장윤성 정치전문 기자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